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8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2만 3,924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5,421명, 완치 578만 3,299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는 2,000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양투자부 장관은 현재 코로나 1일 감염자 사례가 지난 3개월 동안 오미크론 정점을 찍었을 때에 비해 97% 감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입원율 또한 급격히 낮아져 최대 85% 감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입원 병동 점유율은 6%에 불과하고 양성률 또한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기준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사망자도 지난해 델타 사례 최고치에 비해 최대 80% 급감하였습니다.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오미크론을 통제 가능한 위치까지 감염률이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내무부 장관은 각 지역 대표들에게 라마단 기간 동안에도 코로나 예방 접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장관은 많은 사람들이 지역 간 이동을 하여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코로나 감염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나 근본적인 예방법은 코로나 백신 접종이라며 감염률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도 현저히 줄여준다고 전했습니다. 각 지역 보건소는 라마단 기간 동안에도 백신 센터를 일정에 따라 운영할 것이며 부스터샷 접종도 계속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슬람 최고 의결기관인 울레마 협의회에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근육주사를 실시하여도 금식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을 하였기 때문에 라마단 기간에도 지속적인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투자부 장관은 지난 4일 전 보건부 장관인 트라완 박사가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누산타라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채취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산타라 백신은 코로나 항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혈액에서 적혈구, 백혈구를 분리하여 남은 수지상 세포를 활용하여 만드는 백신입니다. 수지상 세포는 선천성 면역 반응과 후천성 면역 반응 사이의 매개체로서 피부, 비강, 폐, 위, 장 등 외부 환경과 접촉이 높은 혈액 내에서 선천성 면역 반응을 일으킨 후 림프절을 통해 T세포와 상호작용을 하여 후천성 면역 반응을 시작합니다. 누산타라 코로나 백신을 맞기 위해서는 코로나 항체가 있는 타인의 수지상 세포를 분리한 후 자신이 체열한 혈액에 섞은 후 수지상 세포가 혈액 세포들에게 항체를 생산하도록 합니다. 수지상법을 이용한 백신은 상당히 고가입니다. 한 명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수백만 루피아에서 수십억 루피아에 이를 수 있습니다. 비용이 매우 높은 이유는 복잡한 과정 때문입니다. 혈액 세포에서 수지세포를 분리한 후 수지세포를 배양 및 증식시킨 후 타인의 혈액과 합쳐지는 적응 단계를 거친 후 체내에 다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주일의 시간이 걸립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고가의 접종 방식 외에도 세포 배양이라는 윤리 문제도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 개발 중인 단계를 완성의 단계처럼 부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인도네시아 의학협회에서는 트라완 전 보건부 장관의 의사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였습니다. 경제조정부 장관은 모든 해외여행자에 대해 입국 시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폐지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출발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는 아직 유효하며 도착 후 체온 측정 시 37.5도 이상일 경우에도 PCR 검사는 실시해야 합니다. 장관은 조코위 대통령이 주관하는 코로나 관련 정기회의 후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고 말했습니다. PCR 검사 폐지 외에도 정부는 도착 비자 정책도 확대할 계획이며 아세안 국가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도 다시 회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후들릴 인둥이 코로나 관련 앱은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G20 정상회의가 여러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연기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캐나다 총리는 미국과 유럽연합과 같은 몇몇 국가들이 분쟁 조장국인 러시아와 함께 세계적인 안보와 협력을 위한 회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러시아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조코위 대통령에게 알려왔습니다. G20 발리 회의는 올해 10월에 개최할 계획이지만 몇몇 국가들의 불참석한 가운데 진행하기보다는 내년 초로 연기하는 쪽이 더 낫다고 몇몇 위원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드라당 소속 마틴 루타바라트 위원은 G20 정상회의를 회원국들에게 제안하여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몇몇 국가들의 불참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연기안에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비즈키 위원은 G20 회의가 한 번도 연기된 적이 없으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정상회의로서 미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오히려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여러 분쟁 상황에 대해 중재의 역할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G20 회의를 가질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미얀마의 군부 장악 등 글로벌 분쟁 문제들이 있으며 인류는 식량 안보 및 자원 안보의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해양투자부 장관은 G20 회의에 러시아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응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G20회의는 정치 포럼이 아닌 경제 포럼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정보기술 물류 테크 기업 고토그룹이 파트너 운전사 60만 명에게 주식을 무상으로 배당하겠다고 발표해 화제입니다. 2016년 이전부터 고잭에 등록되어 온 파트너들에게는 각 4,000주씩, 2017년 이후에 등록된 파트너들에게는 각 1,000주씩 주겠다고 알렸습니다. 공모 가격은 한 주당 338루피아이며 4,000주는 135만 2,000루피아이고 1,000주는 38만 8,000루피아입니다. 등록된 60만 명의 파트너에게 모두 배당되는 금액은 총 3,100억 루피아이며 원화 환산가는 약 263억 원에 이릅니다. 고토그룹은 승객운송부터 음식, 택배 배달 등 모든 서비스에 참여한 오토바이 승용차 운전사들에게 주식을 나눠줄 것이라며 이는 상생과 협력이라는 우리 기업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의 최대 승차 공유업체 고잭과 전자상거래업체 토코피디아는 작년 5월 기업 합병을 발표하고 지주사 이름을 고토로 바꿨습니다. 고토그룹은 IPO를 통해 15조 7천억 루피아의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11일 인도네시아 주식거래소의 정식 상장 후 시가총액 기준 4위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포스코의 인도네시아 합작사 크라카타오 포스코의 지분 부분 매각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포스코의 지분 투자 비중은 70%에서 50%로 20% 축소되었습니다. 포스코 인도네시아 법인은 크라카타오 포스코 지분 20%를 협력사인 크라카타오 스틸에 매각했으며 매각 규모는 4조 4천억 루피아입니다. 이번 지분 매입은 크라카타오 스틸 부채 해결을 위한 조치의 일부입니다. 크라카타오 스틸은 부채 20억 달러를 안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며 합자사인 크라카타오 포스코에서 크라카타오 스틸 비중을 늘려 수익 개선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크라카타오 스틸로의 지분 매각은 지난해부터 구체화되었으며 국영기업부 장관이 직접 나서 합작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였습니다. 당시 장관은 인도네시아와 포스코의 합작사 투자 비중은 70대 30이었으나 50대 50으로 비중을 조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포스코 측과 협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지분 증가로 크라카타오 스틸이 합작사에 대한 지배력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합작사는 여전히 포스코에 의해 운영이 될 예정이며 수익소득 분배에만 변동이 생긴 것입니다. 참고로 포스코는 2010년 인도네시아 국영철 강사인 크라카타오 스틸과 합작해 실레곤의 크라카타오 포스코 일관제철소를 설립했으며 생산 능력 300만 톤 규모의 동남아시아 최초 온라인 제철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인도네시아 진출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IBK은행은 2020년 지난해 1,769억 루피아의 큰 순손실을 겪었지만 2021년 127억 루피아의 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영업에 나서면서 이자이익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순이자이익은 3,070억 루피아로 전년 1,697억 루피아보다 80% 늘었습니다. 작년 말 현재 대출 잔액은 6조 700억 루피아로 1년 전보다 19%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총자산은 14조 2,800억 루피아로 전년 동기 대비 45% 늘었습니다. IBK 인도네시아은행은 영업 기반 강화를 위해 꾸준히 자본을 늘리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조 2,400억 루피아 규모 유상증자를 진행했고 올해도 자본 확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 9월 아그리스은행, 미트라니아가은행을 합병해 IBK 인도네시아은행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IBK 인도네시아은행은 2023년까지 핵심 자본을 5조 4천억 루피아로 확대해 3등급 중대형 은행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은행은 자산 규모에 따라 1에서 4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이 높을수록 자산 규모가 크고 사업 범위도 넓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3월 31일 토요타 인도네시아는 자카르타 끄마요란에서 열린 국제 모토쇼의 전기 자동차 기장 이노바 프로토타입을 깜짝 출시하였습니다. 일렉트릭 기장 이노바는 토요타 부스에 전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토쇼 주변에서 직접 주행 승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경제조정부 장관은 직접 일렉트릭 기장 이노바에 탑승하여 시운전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토요타 인도네시아 이사는 기장을 전기차로 선택한 이유가 역사성에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기장은 1977년 인도네시아에서 개발되고 도입되어 탄생한 자동차이며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일렉트릭 기장 이노바는 100% 배터리 방식으로 구동되는 제품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일렉트릭 기장 이노바는 기존의 기장 이노바와 비교하여 30%의 변경 사항이 있으며 주로 엔진과 배터리 모듈 설치 공간이 변경되었다고 이사는 밝혔습니다. 또한 완전 전기 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플러스 하이브리드, 수소연료까지 다양하게 개발 중에 있으며 개발은 벌써 2년 전부터 진행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렉트릭 기장 이노바는 총 5대의 프로토타입을 생산했으며 정식 출시일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태권도 대표팀이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2021 제15회 아세안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서 6개의 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획득한 메달은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 그리고 동메달 2개입니다. 금메달은 74kg급 겨루기 경기에서 주최국인 베트남을 25대 4로 꺾으며 압도적 승리를 거둔 오사난도 나우팔 카이루딘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은메달은 여성 67kg급 경기에서 실바나 라마다, 여성 73kg급 경기에서 딘다프트리, 남성 87kg급 경기에서 니콜라스 아르만토가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동메달은 남자 63kg급 경기에서 케니 라파엘이, 여성 53kg급 경기에서 글로리아 리니 켈리엔이 각각 차지하였습니다. 코치즈는 이번 대회가 5월에 베트남에서 열릴 2022년 동남아시아 대회와 9월에 중국 저장성에서 열리는 2022년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귀중한 기회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